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어제까지 병원에 돌아온 전공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연휴 뒤 현장 조사를 거쳐 대규모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례대표 의석 한석을 줄여 전북 지역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쌍특검 법안은 다시 부결돼 최종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이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과 김근택의 기동민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면서 내부 갈등이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3월의 첫날 밤사이 기온이 10도가량 급락하며 매서운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됐고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구호품 트럭에 몰려든 주민들을 향해 이스라엘군이 총격을 가해 최소 104명이 숨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에서 최근 언급된 우크라이나 파병론에 대해 핵전쟁 위험을 조장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전략사령관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이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이 다수의 핵무장국과 동시에 전쟁을 치를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불광동에서 우회전하던 SUV 차량이 다른 차량 8대와 행인들을 잇따라 들이받아 도로를 건너던 70대 남성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중국산 어린이용 점토 일부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도 알려진 사용 금지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들 제품 가운데는 버젓이에 KC 인증 마크가 찍혀 있는가 하면 인체에 무해하다는 표시도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정부가 집단 사직으로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시한이 지나면서 무더기 의료 면허 정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달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2월 29일까지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겠다면서 마지막으로 호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오전 기준으로 전국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이 294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공이 복귀 시한이 지남에 따라 정부는 연휴 직후 미복귀 전공의 현황 파악을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또 의대 증원 수요 접수도 마감되는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어제까지 복귀하라고 여러 차례 통보했지만 의사협회는 증원 규모 재논의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반발하며 3일 총궐기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전공의를 처벌하면 봉지기와 개원의, 교수 등 모든 의사가 의협을 포기할 거라고도 맞받았습니다. 모든 선배 의사들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모두 접으면서 의협을 포기하며 그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주말이 지나면 대대적인 병원 현장 조사를 시작하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예고대로 기계적인 사법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사법 절차가 시작되면 미복귀 전공의들은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함께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구속수사 원칙과 함께 3개월 이상의 의사 면허 정지도 예고했는데 이렇게 되면 미복귀 수련의들은 수련기간 부족으로 최소 1년은 유급하게 됩니다. 여기에 4일엔 의료대란을 부른 핵심 쟁점인 의대 증원 규모도 사실상 확정됩니다. 정부는 앞서 각 의대 수요조사 당시 현장에 직접 나가 대학별 교육 여건까지 점검했기에 증원 인원이 최소 신청 규모인 2,000명보다 적어지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는데 신청이 마감되는 대로 즉시 총 증원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대학별 배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 오는 4일엔 의대 증원 규모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의사 징계도 본격화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이처럼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대부분 복귀하지 않은 가운데 그나마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전공의들도 곧 병원을 떠납니다.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인데요. 의료 차질이 대란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사직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재 병원에 남아있는 전공의는 극소수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자체 집계에 따르면 전국 108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가운데 891명이 진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8.1% 수준으로 대부분 전문의 시험을 마친 3, 4년차 전공의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전문의 시험을 치른 전공의와 전문의 시험 합격 후 추가 수련을 하는 최고참 전임의 계약 기간은 2월 말까지입니다. 그나마 병원을 지키던 이들마저 3월부터는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 들어와야 할 인력은 잇따라 수련 계약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이미 올해 채용된 인턴의 95% 이상이 수련 포기서를 제출했고 다른 대형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인턴 의사의 경우 이런 움직임을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의대생이 인턴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는 지금 전공의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개시 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대형 병원에서는 이미 예정된 수술의 절반 이상을 미루고 있습니다. 지난 열흘간 정부의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는 수술 지연과 진료 취소 등 300건 넘는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도는 이미 한계치에 닿았다는 평가가 많은 상황. 다음 주부터는 의료 차질이 대란 수준으로 급격히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벌써 10하루째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소중한 중증 환자들은 치료 연기는 사형이나 다름없다며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심장병, 당뇨, 백혈병 등 응급 중증 환자 단체들이 진정서를 들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의료 대란 위험이 커지면서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질병 후 고통과 죽음 후 불안과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이런 중증 환자에게 수술이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장기 이식이나 결모 세포 이식 등 치료 연기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집단 행동에 나선 의사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 모인 중증질환 단체 대표들은 의사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환자를 볼모로 삼았다며 단체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사 집단이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겁박하는 데에 머리를 사용한다면 의학과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시정잡배와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지난 2020년에 의료 공백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상시 진료 지원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긴급히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하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섰지만 대안으로 내놓은 비대면 진료와 의사협회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꺼낸 의료사고 특례법 추진에 대해선 졸속 행정이라 꼬집었습니다. 의료 전공의들의 파업과 전혀 상관없는 비대면 진료를 밀어붙이는 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또한 의협의 오래된 염원이었던 의료사고 특례법을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지 열흘째를 넘어서면서 대학병원 교수와 간호사들이 힘겹게 환자들을 지키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른바 펠로우, 외부에서 온 의사들의 근로계약 갱신까지 다가와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저는 원래 입원을 해서 방암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교수님이 외래로 와서 방암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병원에 와서 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마음이 무슨 일이 생겨도. 연휴 기간이 지난 뒤 현장에 남은 의료진 고충과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의 답답함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 행동을 무마하기 위해 의료계 수건이던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의사가 의료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면 처벌받지 않거나 형을 감경해주겠다는 건데 위헌 논란이 함께 불거졌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은 의사에 대한 3가지 면책 조항을 골자로 합니다. 일정 한도에서 보상해주는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의사가 의료행위 도중 환자를 다치게 했더라도 합의가 이뤄지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 다친 환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하고 환자가 숨졌더라도 응급이나 중증질환 치료 등 필수 의료 행위였다면 처벌을 면해주거나 감경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특례법 초안이 공개되자 피해를 당한 환자는 도외시한 채 의사 입장만 반영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피해 입증이 어려워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는데 특례법이 제정되면 더욱 불리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유감이나 사과도 없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거나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위헌 논란으로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종합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 가해자가 중상해를 입혀도 처벌을 면제해주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의료행위가 환자와 의사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교통사고와 달리 폭넓게 면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망이나 어떤 중상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법적으로 허용되는 위험을 감수하고 진행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존의 이제 교통사고 부분하고 완전히 좀 동일하게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인들은 도입 자체는 반기면서도 보험료 수준이나 책임보험 가입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별로 할지 의료기관별로 할지 여기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인데 위험률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할 건가 이런 것도 결정이 안 된 부분. 전문가들은 특례법이 만들어지면 의료인에게 전례 없는 특혜가 주어지는 거라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가장 소중한 법익인데 이 소중한 법익에 대해서 상실케 되는 경우에 대해서 감면에 이르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치료를 받는 환자들 국민들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심사숙고해서 좀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복귀시킬 당근책으로 의료사고 특례법을 꺼내든 가운데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 없이 입법 속도전을 밀어붙일 경우 의사와 환자 모두 후폭풍에 시달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전국 상황도 보겠습니다.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이 어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 법안은 최종 부결됐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법정 시한을 11개월이나 넘긴 선거구 획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총선을 41일 앞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 상황 때문에 이제야 선거법을 개정하게 되어 국회를 대표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 쟁점이던 전북 지역구는 현행 10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비례대표는 한 석 줄였습니다. 서울 노원구와 경기 부천, 안산 지역구는 한 석씩 줄고 인천 서구와 경기 평택 지역구는 한 석씩 늘면서 전체 정수 300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지세가 강한 전북을 내줄 수 없다는 민주당과 국회의원 총원 확대는 안 된다는 여당이 한 발씩 물러선 결과입니다. 여야는 서울 면적 8배에 달하는 공룡선거구를 막기 위한 특례구역 지정에도 합의했습니다. 경기 양주시 일부를 동두천 연천 지역구에 포함하는 등 모두 5개 지역구에서 예외적으로 자치구나 시군의 일부 분할을 허용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쌍특검법 재표결도 이뤄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법안입니다. 각각 171표와 177표의 찬성표가 나왔지만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란 일반 법안보다 까다로운 가결 요건엔 미치지 못했습니다. 선거 전에 또 2월 국회 그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정리를 한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결국 국민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습니다. 법안이 부결되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감출 수 있는 진실은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야의 극적 합의로 선거구 획정안 최장 지각 처리란 오명은 피했지만 게임의 규칙을 선수에게 맡기는 지금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파동이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말이 언급될 만큼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친문재인계 인사들의 이딴 반발에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정면 돌파를 선언하면서 양측의 충돌 양상이 총선 판세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사실 당내 주류인 친명계 가운데에서도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된 인사가 없진 않습니다. 오선 안민석, 변재일 의원 등이 컷오프 대상에 포함돼 본선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경기 오산시에 대해서는 역입인재 25호 차지호 교수를 추천하였습니다. 문제는 공천 칼날을 피하지 못한 비명계 친문계에 비해 그 숫자가 턱없이 적다는 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아예 경기장이 뒤집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역 평가 하위 20% 의원들을 중심으로 탈당 선언이 잇따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상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특히 임종석, 홍영표 등 친문계 상징적 인사들에겐 경선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참담할 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명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 되고 있고 이것은 총선 승리와는 멀어진. 하지만 컷오프 기준을 놓고 당 지도부 누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친문 지우기에 본선 경쟁력은 뒷전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임종석 실장한테 성동을 주라는 게 아니고 여러 주요 대상자들 중에서 어쨌든 과정 자체가 그렇게 썩 매끄럽지 않았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 명문 정당을 다짐한 양산회동의 진정성까지 의심받으면서 지도부 안에서조차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위기는 다름 아닌 불신입니다. 이 대표는 당을 나갈 테면 나가라며 인적 쇄신 의지에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이른바 비명 행사 공천 파문의 속내는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 시나리오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선거운동 기간에 국면 전환을 노리겠다는 보관이지만 계속되는 공천 파열음에 정권 심판론에 동조하는 여론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종반을 향해 가는 국민의힘 공천에선 현역 의원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쇄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 또한 커지고 있는데 지도부 대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는 지난 1월 닻을 올린 자리에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특히 청년 여성 인재, 유능한 정치 신인의 적극적인 발굴과 등용에 매진하겠습니다. 첫 회의에선 현역 의원 평가 방법도 확정했습니다. 권역별 하위 10% 이하는 컷오프, 하위 10에서 30% 이하는 경선 득표율의 20%를 감점하고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은 15%를 더 깎기로 한 겁니다. 정치 신인에겐 가산점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몇 퍼센트가 적당한지 치열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 논의를 거쳤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청년이나 정치 신인들이 맞닥뜨린 진입 장벽이 꽤 높았습니다. 후보자가 확정된 지역구가 전체의 60%를 넘었지만 공천장을 확보한 40대 이하는 10%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마저도 민주당 현역 의원이 버티는 험지나 격전지로 분류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30% 가까이 깎았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기지 못하는 신인이라면 우리 본선에서 경쟁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반면 현역 중진들은 여당 강세 지역인 영남권을 중심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에서 희생을 요구받다 물러난 김기현 전 대표와 원내대표를 지낸 주호영 의원이 각각 안방에서 5선과 6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된 게 대표적입니다. 벽은 있구나. 현역이 가지고 있는 메릿은 있구나. 신인들이 도전하기 위해선 공을 좀 들여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현역 불패는 2차 경선 결과로 멈추긴 했습니다. 하지만 패배한 의원 3명 모두 초선이고 상대했던 후보들 역시 광역단체장이나 다선 의원 출신의 점에서 쇄신으로 보긴 어렵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잡음 최소화에 방점을 찍은 시스템 공천의 한계란 평가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현역 교체라는 게 교체가 마치 지상에서 지구의 선인 것처럼 지구 선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선거는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공천 과정에서 여성과 청년층 배려를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권과 TK 등 전통적 강세 지역에선 후보 국민 추천제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쇄신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반박하며 사심 없는 공천을 강조하던 여당이 보완책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한동훈식 시스템 공천이 성패의 기로에 섰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잡음 없는 공천과 쇄신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에서 최근 언급된 우크라이나 파병론에 대해 핵전쟁 위험을 조장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상하원 의원 대상 국정연설에서 러시아에 새롭게 개입하려는 시도는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대규모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강하게 경고한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할 것이라는 서방의 주장에 대해서는 잠꼬대라며 일축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이 핵무장을 한 여러 적국과 동시에 전쟁을 치를 위험이 있다고 미군의 핵무기를 총괄하는 전략사령관이 경고했습니다. 앤서니 코튼 전략사령관은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과 비슷한 핵 역량을 가진 러시아, 중국과 동시에 맞서는 지금의 상황은 과거에 경험한 그 어떤 도전과도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이란의 핵 야망 등을 결합하면 전략적인 셈법이 복잡해진다며 핵무장을 한 다수의 적과 동시에 전쟁을 치를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대북 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또 오는 2026년부터 적용이 될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워싱턴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두 장관은 먼저 한미 동맹의 새로운 70년을 시작하는 원년인 올해 양국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 속에 핵협의그룹 협의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All of our actions are possible thanks to the robust U.S. commitment to the alliance and its extended deterrence in which Korea has full confidence. Our partnership is stronger than it's ever been, and I can say that on a bilateral basis, on a regional basis, on a global basis. And that's largely because of the extraordinary leadership that Korea shows in
all three areas. 양측은 북한이 오는 4월 우리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겨냥해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차단과 북러 군사협력 중단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We are one in condemning North Korea's increasingly provocative rhetoric and actions that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cluding its export of munitions and ballistic missiles to Russia. 두 장관은 또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제도화된 한미일 3국 협력 후속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블링컨 장관은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데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다음 달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이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현행 방위비 협정이 내년 말 종료하니 당연히 올해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며 가까운 장래에 방위비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현재 시간 29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구호품 트럭에 몰려든 주민들을 향해 이스라엘군이 총격을 가해 최소 104명이 사망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이스라엘군 탱크에 접근한 구호품 트럭에 주민 수천 명이 몰려들자 이스라엘군이 군중을 향해 발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 측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최소 104명이 숨지고 750여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이스라엘 점령군이 구호품을 기다리던 주민들을 상대로 저지른 추악한 학살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도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인 휴전 인질 석방 협상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3월의 첫날인 오늘 매서운 꽃샘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산간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됐고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내린다는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봄의 시작, 3월의 첫날에 따스한 봄 햇살 대신 매서운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밤사이 전국적으로 기온이 10도가량 급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강원 중북부 산간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면서 1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날에 비해 3에서 8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까지 강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대관령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철원 영하 9도, 서울도 영하 6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광주와 대구도 영하 2도로 제주도와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아래에 머무는 곳도 많겠습니다. 특히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2도로 봄의 시작과 어울리지 않는 영하권 추위가 종일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추위와 함께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를 지나면서 마치 목욕탕에서 김이 피어오르듯 낮은 눈구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눈은 제주 산간에 2에서 7cm, 호남 서해안에 1cm 안팎으로 양은 많지 않겠지만 기온이 낮아 빙판길이 우려됩니다. 꽃샘추위는 주말 아침 절정을 이룬 뒤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상청은 3월 상순까지는 변덕스럽고 궂은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105년 전 음력 3월 1일에 대한독립 만세가 울려 퍼졌던 충남 천안의 아운의 장터. 3.1절을 맞아 열린 아운의 봉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은 순국선열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그 소리를 해방된 조국에서 되살렸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태극기 뒤에서 횃불을 높이 든 시민들이 목 놓아 크게 외칩니다. 105년 전 음력 3월 1일에 만세운동이 벌어졌던 충남 천안시 일대 시민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3.1절 노래를 부른 뒤 거리로 나섰습니다.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띠를 두른 시민들은 아우네 장터까지 1.2km를 만세를 부르며 함께 걸었습니다. 봉화를 들고 끝까지 함께한 초등학생 쌍둥이와 아이들을 데리고 참석한 어머니는 비폭력으로 일제 맞섰던 선조들의 마음을 어렴풋하게나마 느낍니다. 와서 이거 들고 옷도 입고 하니까 신기하고 재현할 수 있어가지고 뭔가 기분이 좋아요. 평화로운 이 삶을 저희 선조들이 선물을 해주셨잖아요.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저희도 기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먼 외국에 살고 있어서 봉화제는 처음이라는 유관순 열사의 조카 손녀는 그날을 기억해주는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또 어르신까지 모든 국민이 이렇게 참여한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너무나 놀랐고 또 감동적이었고 또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됐고요. 더는 총칼이 목숨을 위협하지 않는 거리에서 자유롭게 만세를 외친 시민들은 그날의 외침이 얼마나 숭고하고 위대한 것이었는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겼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난 지도 벌써 10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는데 정작 독립운동가의 후손 중에는 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생계에 쪼들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윤태인 기자가 후손을 만나봤습니다. 1919년 일제치하 때 들불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갔던 3.1 만세운동. 그 불길은 당시 경기도 수원군 송산면에 살았던 오광득 씨 마음도 뒤흔들었습니다. 동지들과 만세운동에 나선 오광득 씨는 서대문 형무소에 끌려가 6년 동안 옥살이하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 3.1절을 맞아 손자 오건석 씨가 취재진과 함께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갇혔던 옥사를 둘러보며 오 씨는 참담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내가 옥살이를 했다. 또 이제 우리 아버님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할아버지는 참 옳게 살고 고든 분이시다. 할아버지의 공적을 기리고 나라에 인정받기 위해 손자가 몇 년 동안 애를 쓴 덕분에 오광득 씨는 20년 전 건국 훈장 4등급에 빛나는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엄청 좋았죠. 우리 할아버지가 가신 지는 오래되셨어도 이렇게 이 대통령이 직접 이걸 줬다. 굉장히 기뻤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옥살이로 인해 유일한 아들이었던 아버지가 12살 때부터 생업에 뛰어드는 등 독립운동가 자손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공적을 인정받으려 뛰어다녔던 손자도 윤택하지 못한 삶을 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유공자 후손으로 인정돼 받는 지원금은 생활지원금 40만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번창하지 않고 사업이 실패하고 한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정부가 더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은 좀 제대로 된 보험급여가 나왔으면 좋겠다. 금액이 훨씬 큰 정부 보상금도 있지만 선순위 보훈 대상자 가운데 단 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그러다 보니 후손들 사이에 다툼으로 번지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지원 기준도 까다롭고 규모도 넉넉하지 않은 현실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옛날에 이 독립운동한 분들을 모시고 살았거나 그와 아주 가까운 친척 이분들은 선순위에 들어간 건 그나마 다행인데 선순위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연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모순이 되고 3.1절 105주년을 맞은 지금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독립투사들과 후손들을 제대로 존중하고 예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달리던 차량이 다른 차량 8대 등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SUV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날아오는 파편에 놀란 행인들은 길 안쪽으로 급히 몸을 피합니다. 사고가 난 지 꽤 지난 시점에도 길 위에는 채 정리되지 못한 중앙분리대 파편들이
어지럽게 나뒹굽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 불광지구대 앞에서 우회전하던 SUV 차량이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인 70대 남성 A씨는 차량을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달려 도로를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았습니다. 그 뒤에도 차량은 멈추지 않았고 신호를 기다리던 다른 차량을 몇 차례에 걸쳐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차량은 처음 사고가 난 곳에서 400m를 더 달린 뒤 이곳에서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행인 7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13명이 다쳐 일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차량 8대와 오토바이 1대가 파손됐습니다. 운전자 A씨도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충격으로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몬 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운전 미숙으로 인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음주 여부나 이런 것은 확인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실질적인 조사는 추가 끝나야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경찰은 A씨가 최초 사고 지점에서 차량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몰았던 만큼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최근 전기버스를 비롯한 전기차 도입이 늘고 있습니다. 이 전기버스는 승용 전기차보다 덩치가 커서 한 번 불이 나면 진압도 훨씬 어려운데요. 불을 끄는 방식도 대응 지침도 마땅치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커다란 버스 윗부분이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소방관들은 높이 올라가 쉴 새 없이 물을 쏟아냅니다. 지난 1월 충전 중이던 전기버스에서 발생한 화재 진화 모습입니다. 무려 8시간이 넘게 타다 꺼졌는데도 아직도 탈 게 남았는지 8일 뒤에 다시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주차돼 있던 전기버스에서 불이 나 7시간 만에 꺼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기차 증가와 함께 전기버스 도입도 늘면서 재작년 1건이던 전기버스 화재는 지난해 4건, 올해는 1월 한 달 사이에만 최소 2건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전기버스 크기입니다. 전기차 불을 끄는데 효과적이라는 냉각 소화 방식을 쓰려면 수조를 설치해 배터리가 물에 잠기도록 해야 하는데 전기버스는 차체가 커 수조 사용조차 쉽지 않습니다. 뾰족한 화재 대응 매뉴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숙제입니다. 한 전기버스 제조업체의 화재 대응 지침서를 보면 물로 진화하는 것은 적합한 방법이다. 배터리 화재 진압은 소방대에서만 해야 한다 같은 기초적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소방 지침서 역시 고가차로 높은 위치에서 물을 뿌리라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안양의 전기버스 사고가 전기차고지, 전기버스 차고지라는 나대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하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공동의 매뉴얼이 없는데 이것은 굉장히 문제다. 전기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늘어날 거란 전망을 고려하면 하루빨리 민관이 함께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체는 화재에 강한 배터리 기술 개발을, 소방은 새로운 진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개발되고 진행되고 있는 어떤 방지액들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재발화가 발생하지 않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내연기관과는 완전 다른 메커니즘과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접근법을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더해 아직은 배터리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안전성 인증 절차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합성수지제 어린이 점토 6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1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산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도 사용된 CMIT와 MIT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판매 중지를 권고하고 소비자에게 수입산을 구매할 경우 KC마크를 더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상품 전용관을 만들어 식품 판매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업체들도 입점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알리가 이를 발판으로 마케팅을 한층 공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가 설치한 한국 상품 전용관 K베뉴입니다. 이미 LG 생활건강과 참존, 한국 P&G 등 유명 브랜드가 입점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동원 F&B가 입점을 추진하고 있고 삼양식품과 농심, 크라운 혜태 등도 검토하는 등 식품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애용자들도 식품 구매는 꺼리고 있는데 가공식품까지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식품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있죠. 근데 그 공산품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도 중국산 제품들을 저희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알리가 국내 식품업계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등에 업고 시장을 전방위적으로 넓히려는 속셈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판매하는 판매 기업들의 지배가 생기면은 결국은 플랫폼 자체의 신뢰로 나중에 이게 다 전이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전략적인 차원으로 알리테무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다만 식품업계들도 대외 이미지와 국내 이커머스 업계와의 관계를 고려해 당장 결정하지는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미 국경이 없어진 유통시장에서 글로벌 마케팅이 가능하고 수수료 혜택까지 주는 중국 이커머스를 마냥 무시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초고속, 초저가 커머스 인프라를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역사상 중국 기업이지만 그 유통망에 입점이 돼가지고 많이 팔릴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야겠지. 문제는 중국 이커머스의 시장 점유 속도입니다. 알리는 1년 만에 이용자가 2배 이상 급증해 717만 명을 기록했고 테무는 현재 570만 명으로 6개월 만에 무려 11배가 늘었습니다. $150 이하 제품은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KC 인증 마크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불법 광고도 하고 있지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니 국내 산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해서 관세 내고 그다음에 뭐 부가세 내고 그다음에 인증 절차 다 밟고 나서 절차를 다 밟아서 진행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직구에서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편이십니다. 중국 이커머스의 무차별 공습과 불공정한 경쟁 속에서 국내 제조업과 이커머스 업계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1월 들어 미국 도매 물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 밖으로 크게 상승한 데 이어 연방준비제도가 중시하는 물가 지표도 반등했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1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상승했고 전달보다는 0.3% 올랐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8%, 전달보다는 0.4% 각각 상승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스마트카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서 온 자동차가 미국 도로에서 국가 안보를 악화하지 않도록 전례 없는 조치를 발표한다며 상무장관에게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은 미국 국민과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에 보낼 수 있다며 이런 차량은 원격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4차 방류를 현장 점검한 결과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농도가 기준치를 크게 밑돈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2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쿄전력이 4차 방류를 시작한 지난달 28일 현장에 상주하는 IAEA 전문가들이 샘플을 채취해 독립적으로 분석한 결과 삼중 수소 농도가 일본의 운영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통 쓰레기 소각장을 만든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인천시가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에너지 발전까지 할 수 있는 친환경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집게처럼 보이는 거대한 기계가 상당한 양의 쓰레기를 옮겨 쏟아냅니다. 프랑스 파리 중심에서 고작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소각장 한 곳의 내부 모습입니다. 이곳의 특징은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L'élément important pour cette usine, c'est le traitement sec des fumées, c'est-à-dire qu'on ne voit pas de fumée sortir de la cheminée. Ça ne veut pas dire qu'il n'y en a pas, ça veut dire que tout ce qu'on a fait avant, c'est pour éviter qu'il y ait des gros nuages qui sortent de la cheminée. Mais tout ça, ça conduit derrière un contrôle qui est fait sur l'ensemble des installations. 게다가 소각장 주변을 다녀봐도 쓰레기 냄새를 전혀 맡을 수 없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20년 전까지 운영된 소각장에선 다이옥신 같은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발생했고 악취로 주민 피해가 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기준을 조건으로 다시 지어진 뒤 이제는 인근 지역에 피해를 주기보다 꼭 필요한 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소각장에선 연간 50만 톤 이상의 일반 쓰레기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겨울철 난방 등에 쓰이는 열 에너지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인천시가 친환경과 에너지 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구가 늘어나면서 쓰레기는 넘쳐나는데 기피 시설이라는 이유로 소각장 건설을 미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천시에서도 지금 자체 소각 시설을 갖추어서 앞으로 환경 문제 대응하지만은 이것이 나아가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친환경 시설로 이해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특히 신재생 에너지 강국인 유럽의 또 다른 나라 덴마크에서도 쓰레기를 활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등 탄소 중립의 속도를 내는 중입니다. 80m 높이의 소각장에 주민들이 암벽 타기와 스키를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한 점도 차별적인 요소입니다. 인천시가 눈앞에 맞닥뜨린 쓰레기 처리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상추 농사하면 허리를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는 힘든 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즘 이 상추 농사에 뛰어드는 청년 농부가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수경 재배를 통해 노동력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 고소득 농가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수영 기자입니다. 상추 등 각종 잎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시설하우스입니다. 토양 대신 양액 재배 배대에서 상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뿌리 쪽으로 40분마다 영양 성분이 섞인 물, 양액을 공급하는 분무 수경 재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분무 방식으로 상추를 재배하는 시설은 제주에선 처음입니다. 양액 재배로 재배하다 보면은 환경 관리나 이런 게 제대로 되면은 여름철이나 이때 좀 값이 높을 때 고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땅에서 수확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이 크게 절감되고 병해충에 강해 농약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무 방식에다 배수를 통해 양액을 재활용할 수 있어 물과 비료 모두 아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분무 양액 재배를 하면 상추가 훨씬 빨리 자라 생산량을 높일 수 있고 경영비가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수익도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경 재배의 경우 시설 구축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단점인데 이 농가는 직접 전기 기술을 살려 공사를 시행해 초기 투자 비용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설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조금 편하게 진행을 했었고 자재 같은 경우에도 또 저희 동네에 농자재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한테 또 싸게 불러서 해서 또 비용 절감이 많이 됐죠. 일단 인건비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올해 첫 수확에서 재배 효과가 확인된 만큼 농가에서는 품목과 시설 증대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연중 생산이 가능한 채소 시설 재배 하우스 구축을 통해 고소득 농가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지난달 라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라면 수출 현황을 보면 지난달 라면 수출액은 8,6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1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간은 15일까지고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122만 명입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나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일절인 오늘 옷차림 든든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2.8도, 체감온도는 영하 8.4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오늘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눈이나 비가 조금 옵니다. 제주 산간에는 최고 7cm, 호남 서해안에 1cm 안팎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빙판이 많아서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2.1도, 청주가 영하 1.4도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10도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이 영하 2도에 머물겠고 청주 영하 1도, 대구 3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